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몇 해 전 암투병 중이던 남편이 죽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 딸한테 아빠를 만들어주려고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으로 인해서 제 딸 인생을 망칠 뻔하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정도로 너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좋은 사람 잘 고르고 만나서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요. 사실 전 재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에 남편이 죽을 때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딸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전 자살을 했을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딸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도 벌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딸 키우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무사히 맞벌이를 할 수 있었답니다. 다 남편 덕이었어요. 아이 픽업도 잘해주고 절 위해서 밥도 곧잘 해주었고요. 또 청소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분리수거까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말 잘 도와줬었어요. 얘기하니까 또 보고 싶네요. 점점 피곤해하는 날이 늘어가는 것 같았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도 해주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먹고 자주 탈도 나고 힘들어 했었네요. 전 항상 남편한테 의지했던 게 많았어요. 힘들다는 제 투정에 항상 저를 안아주고 달래주곤 했거든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주 코피를 흘리고 조금씩 어지러워해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골수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몸이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꼈을 텐데 너무 늦게 왔다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몸이 안 좋다는 걸 1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몸살 기운이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다 점점 겁이 나고 무서워서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고 있었대요.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하면서요. 근데 점점 진통제도 듣지 않고 보약을 먹어봐도 아무 효과가 없던 차에 제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았더니 골수암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담담하게 저를 위로했었지만 사실 남편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골수암 4기인 상태에서 무슨 손을 쓸 수 있었겠어요.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죽었고 저는 제 딸 수진이 때문에 버티고 버텨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딸은 몹시 착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저한테 응석을 부리지도 뭘 사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어요. 그냥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은석바지로 자라주면 좋겠는데 도리어 제가 힘들어 보이면 딸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며 힘내라고 저를 달래주곤 했어요. 차라리 딸이 빨리 커버리지 않았으면 항상 제 옆에 있었으면 할 정도로 저도 수진이 때문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려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친정 부모님께 신세지기도 너무 죄송했고요. 전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했어요.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했던 적성을 살려 마케팅도 신나게 하고 특이한 레시피와 모양으로 소문나서 3개월쯤 지나니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초기 투자 비용보다 더 벌었으니까 어찌 보면 제 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게를 하면서 직원들도 생기니까 딸 키우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딸이랑 같이 차를 타고 등교하러 가는데 아빠랑 같이 등교하는 애들을 정말 부러운 듯 보고 있는 걸 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은 눈치였죠. 수진이도 아빠가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나도 많이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으면 참지 말고 보고 싶다고 얘기해도 돼. 아빠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 슬퍼하지 않아. 엄마 슬플까봐 아빠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빠가 보고 싶지만 아빠 얘기하면 엄마 얼굴이 그늘이 내리는 것 같아서 아빠 얘기하면 할수록 아빠가 더 보고 싶더라고. 난 그런 거 싫어. 엄마가 슬프면 내가 더 슬퍼, 엄마.
혹시 엄마가 재혼했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 난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재혼했으면 좋겠어. 나도 아빠 생기면 좋으니까.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가 외로운 게 더 싫어. 애가 너무 성숙해져 버린 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계속 재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수진이는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재혼하려고 좀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가정적인 남자를 찾고 싶었어요. 마침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재혼을 했죠. 다른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딸을 같이 잘 양육할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딸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고 음흉한 이유가 아니라 딸이 있는 걸 반기는 눈치였다고나 해야 하나.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니 샌드위치를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만나봤는데 다들 친절하고 좋았어요. 딸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귀여운 손주가 생겨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수진이를 보여드렸더니 친손주보다 더 귀하고 예뻐해 주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복이 있나 보다 하고 다행스럽게만 생각했었는데 바보같이 그런 시커먼 속내들이 있었는진 꿈에도 몰랐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의 검은 속내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저는 시동생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세상에 주변에 전자발찌 찬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런 범죄자가 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우리 수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너무 젠틀하고 우리 수진이를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정말 고마웠답니다. 이런 예쁜 조카가 생겨서 너무 기분 좋다고 용돈도 주고 집안 구경, 동네 구경도 시켜줬어요. 너무 친절해서 수진이도 금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내심 속으로 너무 감격이었어요.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더라고요.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새 가족이 생겼으니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드는 돈인데 시댁 식구들이 정말 즐겁게 당연하듯이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수진이한테도 정말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진짜 뿌듯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제대로 가정을 이룬 것 같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정말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롭기만 한 일상이었는데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가족이 됐으니 자주 모여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이를 데리고 시댁에 뵈러 갔거든요. 시동생이 자주 방으로 데려가 같이 게임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곤 했어요. 시동생이 영어도 잘해서 과외 받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수진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 뒤에 숨어서 덜덜 떠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애가 땀도 흘리고 엄마 빨리 집에 가요. 빨리요. 계속 이렇게 집에 가자고 보챘어요. 뭔가 무서운 걸 보고 놀란 것처럼 울먹거리고 너무 긴장해 있더니 나중에는 슬슬 열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말하려다가 시동생을 보고 움찔 놀라면서 눈치를 보더니 아프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은지 잘 놀고 있다가 그런다며 자기 방에서 쉬게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애가 제 옷을 콱 움켜쥐고 덜덜 떨길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빨리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녁 먹고 오라고 하고 저희끼리 나왔는데 시동생은 수진이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집까지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2번이나 거절했는데도 계속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정말 괜찮다고 하고 빨리 나왔어요. 시동생이 돌아서 가는데 뭔가 동물의 왕국에서 사냥감 놓치고 허무하게 돌아가는 사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이 멀어지니까 딸애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더라고요. 뭔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촌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애가 계속 말하기를 망설이더라고요. 속 깊은 애가 자기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됐다고 생각한 건지 편하게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게 보여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삼촌이 이상하다고요. 같이 게임하고 공부하고 놀다가 잠시 쉬자고 하더래요. 같이 촉감놀이 같은 걸 하자고 했대요.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촉감놀이지 싶었거든요. 무슨 오일 같은 걸 가져오더니 자기 팔에 바르면서 만져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끄덩하고 느낌이 신기했대요. 처음에는 팔을 만져보라고 하고 그 다음엔 다리, 그 다음엔 시동생 팬티 속에 손을 넣으라고 시켰대요. 싫다고 하니까 직접 손을 잡아서 억지로 넣었다는데 무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몸을 떨어서 무서웠는데 자기 손으로 오일을 바르더니 수진아 이제 네 차례야. 내 거 만졌으니까 네 것도 만져보자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된 이후 아빠 없는 수진이가 걱정돼서 성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수진이가 4학년 때라 2차 성징도 시작될 시기고 요즘 애들 발육도 빠르잖아요. 누가 허락 없이 네 몸을 만지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선생님이든 누구든 함부로 네 몸을 만지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같이 성교육 영상도 많이 봐서 수진이도 알 건 아는데.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심지어 삼촌 발목에 이상한 검은 시계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뭘까? 애플워치 같은 건 발목에 차고 있을 리가 없는데 생각했죠. 그러다 뉴스를 보는데 성범죄자 얘기가 나오고 전자발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삼촌 발목에 있는 검은 발찌가 뭔지 감이 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전자발찌 사진을 캡처해서 삼촌이 발목에 차고 있던 게 이거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그러고 보니 수진이가 예쁘다고 계속 따로 방에 데리고 가서 놀고 동네 구경시켜준다고 손잡고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제가 미처 친절함에 속아 그런 속내를 몰랐던 것 같아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이마저 잘못된다면 전 세상 살 이유가 없는데 수진이를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수진이를 너무나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애를 안심시키고 재웠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 거라고 하곤 다시는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안 가도 괜찮다고요. 그제서야 애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았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 그리고 그 삼촌은 좀 아픈 사람이니까 엄마가 없을 때 보게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엄마한테 바로 전해달라고 했어요. 집이 멀어서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꼭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실히 말해뒀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는 괜찮냐고 하며 동생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애가 왜 놀랐는지 아냐고 시동생이 한 일을 다 얘기했어요. 전자발찌 찬 건 왜 숨긴 거냐고 말이죠. 남편은 별일 아니었고 누명 써서 그렇게 된 건데 괜히 선입견 생기고 그럴까봐 걱정돼서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강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선입견?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채울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딸 있는 나한테 그런 걸 속여요? 애가 시동생이 한 짓 때문에 놀라서 지금 얼마나 놀라고 식은땀 흘리고 알았는지 알아요? 자기 때문에 불화 생길까봐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걸 내가 한참을 구슬리니까 간신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숨겨요? 생각 같아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싶은 걸 참은 거예요. 수진이는 다시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런 천사 같은 맑은 얼굴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삼촌이랑 수진을 방치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정말 끔찍하다고요. 어떻게 애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있어? 병훈이 그런 애 아니야. 애가 순진하고 그래서 도리어 야가 빠진 여자애들한테 이용당한 거지. 요즘 여자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지고 무서운지 몰라? 같이 좋아서 관계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돈 달라고 협박하고 안 되면 고발하는 세상이야. 내 동생 오해하지 말아줘. 그럴 애 아니야.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말은 속여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가 너무 놀라서 덜덜 떨고 열나는 저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러냐고요. 수진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면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아빠가 생겨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은 당신 동생 편만 드네요. 남편은 곧장 시댁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다짜고짜 병훈이가 수진이를 좀 만진 것 같은데 병훈이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아서는 오해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병훈이가 수진이한테 심하게 장난친 것 같다고 수진이가 좀 그래서 놀란 거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시어머니한테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게 무슨 장난이냐고 말씀드리니까 한동안 대답이 없으시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애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애 장난을 너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칠면감을 표현한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린애 장난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어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큰애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는 정말 큰 결심하고 받아들인 건데 앙큼하게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고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서 시동생이 지하철에서 여자 성추행하고 어린애 공원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잡혀서 전자발찌 찬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소리 치다가 다 오해라고 하며 얼버무리려고 하시더군요. 점점 더 끔찍해지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우리 수진이가 멀쩡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 주에 수진이는 친정집에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시동생은 왜 수진이는 안 데려왔어요? 아직도 아프냐 하더라고요. 정말 면전에 쌍욕을 박아주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이런 범죄자 새끼, 속에서 이런 욕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수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며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해서 도저히 못 참고 얘기했어요. 수진이가 앞으로 이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 수진이한테 다 들었거든요. 제가 문제 삼지 않는 건 우리가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수진이한테 더 이상의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수진이랑 만날 일도 없겠지만 우리 집으로 찾아오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식탁에서 일어서서 나가는 제 뒤로 이야기하더군요. 친조카도 아닌데 좀 만진 게 뭐 대수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정말 머리를 총으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저러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구나. 시댁에 조금도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급하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예, 네 형수 놀라는 거 안 보이니? 누가 들으면 짐신인 줄 알겠다. 애미야, 네 시동생이 실수로 한 말이니까 마음에 담지 마라.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절대 수진이가 이 집에 오는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릴 때는 귀신 얘기를 들으면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랬어요. 살면서 귀신을 혹시나 보게 될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저런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무슨 악기에 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저는 어렵게 한 결혼이다 보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동생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수진이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래 잔병치레가 좀 있는 편이었지만 이렇게 자주 열이 나서 알아눕고 힘들어하지는 않았거든요. 전 남편을 병으로 보냈던 저는 점점 마음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시동생이 더 원망스럽고 작은 일에도 날이 서 있었어요. 시댁에 일주일마다 가야 하는 것도 점점 고역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성범죄자와 그를 옹호하는 가족들의 모임 같기만 했거든요. 정말 메스꺼웠어요. 특히 시동생이 수진이 보고 싶다란 말을 저 들으란 듯이 할 때는 정말 젓가락으로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였죠. 저 들으란 듯이 일부러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시동생과 자주 부딪히면서 시어머니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마냥 친절하고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만큼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언행을 하기 시작하고 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식사하고 같이 다들 앉아서 거실에서 TV를 보다 이혼한 부부 얘기가 나왔거든요. 부인이 바람펴서 남편이 괴로워하는 내용이었는데 너는 이혼할 때 뭐 때문에 했냐? 혹시 바람펴서 이혼한 건 아니지? 너도 꽤나 남자 꼬시고 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뭐 숨길 거 없잖아. 한번 말해보렴. 네 남편이 너무 목석 같아서 좀 불만이지 않니? 전 남편 아파서 사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안 믿으시는 건가요? 전 누구처럼 거짓말하고 결혼하진 않습니다. 남편 친절하고 저한테 잘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한테 불만은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린 속인 게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우리가 뭘 속였는데 참나. 전 수진이 챙기러 가야 해서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대화도 자주 오고 가고 시댁에 가는 게 점점 더 싫어지더라고요. 수진이는 점점 시댁에서 그 일을 당하고 간 이후로 체중도 빠지고 입맛도 잃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 저한테 시댁에 가는 건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빠지게 됐어요. 아이도 신경 쓰이고 저도 그 집에 안 가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하루는 가게 일하던 중간에 나와서 수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시동생을 만났어요. 꼭 수진이 학교 마치고 가는 시간을 알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끔찍하더군요. 왜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수진이를 지그시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애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30분 거리인 친정에 수진이를 맡겼어요.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가족들 다 있을 때 얘기했어요. 시동생이 수진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시동생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 풀 생각도 하지 말고 수진이 곁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또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전과가 있어서 네가 그러나 본데 누명 쓴 거라고 한참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과 있는 거 얘기 안 했다고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시동생이 촉감놀이 하자고 하면서 자기 몸에 오일 발라서 몸 이곳저곳 만지게 하고 자기 성기도 주무르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수진이 성기도 만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고? 설마 그렇게 애쓰려고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수진이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만지게 하고 신음소리까지 내는 통에 수진이가 그때 놀라서 한참을 떨었어요. 제가 다시 신고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시동생 전자팔찌가 아니라 은팔찌 차게 해드려야 실감하시겠어요? 오늘 저희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만약 제가 오늘 수진이 데리러 가지 않았으면 또 저희 딸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호의든 호감이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시는 우리 수진이 앞에 얼씬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씨, 쪽팔리게 다 떠벌리고 난리야. 피도 안 섞인 조카가 생겼다고 해서 좀 귀여워해주려고 했더니 진짜 개 까탈스럽게 구네. 진짜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어? 너도 그만해 임마.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애도 놀라고 지금 애엄마도 놀라서 예민한데 네가 계속 그렇게 장난치면 상황만 더 악화돼. 형수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지금 장난이라고 했니? 라고 더 따지고 싶었지만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수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같이 병원에 좀 가보자고요. 열도 계속 나는데 코피까지 나고 계속 먹은 것도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없이 급하게 시댁을 나섰어요. 아빠는 링거라도 맞추자고 하셔 병원 응급실에 같이 갔습니다. 애는 힘이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재혼까지 했는데 내가 혹시 나를 위해서 재혼한 건가 하고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변 검사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간단한 검사일 줄 알았는데 전혀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의사가 불러 가보니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골수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소아암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도 놀란 토끼눈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이럴 때일수록 저보고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한다며 제 전남편은 그렇게 험악하게 보냈지만 우리 수진이는 아직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불쌍해서 안 된다고 어서 꼭 낫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마음 아파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에 엄청나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지금 상황에 좀 놀라긴 했지만 저를 위해주고 곧 나을 거라고 얘기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시댁에서도 빨리 나으라고 전화도 주시고 직접 얼굴 보러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내심 놀랐어요. 저를 보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픈 환자보다 원래 주변에서 간호해주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다.
가서 밥도 챙겨 먹고 집에서 좀 씻고 힘내라 얘야. 네가 힘들어하면 수진이는 10배는 더 힘들 거다. 저 작은 몸으로 병마랑 싸워서 이기려면 네가 밝게 마음먹고 악착같이 간호한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좀 쉬라고 집에 보내고 남편이랑 당신이 직접 지켜보겠다고 하셔서 안심이 돼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지금 어디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평소야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실 분이 아니신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수진이 좀 봐주겠다고 하셔서 잠시 집에 들러서 쉬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온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네 남편이랑 시엄마라는 사람 이상한 적 없었냐고요. 처음부터 이상한 건 없었고 그냥 참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그게 잠시 이상한 적은 있었지만 딴 건 없었다고요. 방금 병원에서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수진이 보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왔을 때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나도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암보험 든 것도 이리저리 보장받을 게 좀 있긴 하다고 얘기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두 사람의 대화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말했지? 산월댁만큼 용한 무당이 없다고. 진짜 보통 아니지 않냐? 딸에 있는 여자 골라서 결혼해야 우리 집에 있는 애군도 떨어지고 돈도 생길 거라고 했던 말이야. 원래 네 동생 때문에 우리 집에 애군이 가득했는데 딸 있는 여자 만나야 그것도 옮겨가고 돈도 챙길 거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수진이 앞으로 된 보험이 많은 것 같더라. 의심사지 않게 잘 알아보고 돈 받으면 이리저리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 받아서 바로 이혼해. 한 재산 챙기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엄마? 설마 그 무당 말대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린 게 정말 불쌍하긴 한데 병훈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화상도 돈 받으면 나중에 요양원 같은 곳에 치워버리고 우리 이제 호강하면서 살아요. 당연하지. 내가 그 산월 무당집에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정말 일이 안 풀려서 이번에 제대로 효과 없으면 이놈의 신당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했더니 이런 묘책을 알려준 거잖아. 그 집 요즘 내가 이리저리 소문내고 선전해준 덕분에 아주 장사도 잘 되고 흐름 타고 있다니까. 아휴, 꼴 좋다. 계속 우리 병훈이 의심하더니. 아휴, 지도 지 자식 때문에 고생 좀 해보라지. 어쨌든 돈 받으면 바로 이혼하는 거다. 알겠지? 네, 저도 더 연기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마음도 계속 불란스럽고요. 빨리 끝내자고요. 대화 내용을 다 들은 저는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빠는 저보고 정신 단단히 차리라고 하셨어요. 애도 아픈데 애엄마는 10배, 100배는 더 강해져야 하는 거라고요. 제가 무당이 우리한테나 수진이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르지 않은 건 언제든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빠가 저렇게 도와주시려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것들 청소는 아빠가 할 테니 너는 수진이 간호에 정성을 다해서 꼭 수진이 살려내려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원래 군인 생활을 하셨거든요. 오래 복무하셔서 경찰중에도 아는 사람도 많고 기자나 법조계까지 인맥이 넓으세요. 한평생 바르게 근무하시고 얼마 전에 퇴임하셨는데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도 약간 겁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경찰 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지인한테 그 산월댁이라는 무당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셨나 봐요. 평소에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사연을 들으시고 발벗고 나서주셨대요. 얼마 안 돼서 소재를 알아내셨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지인 형사분이랑 같이 무당집에 가셔서 호통을 치셨대요. 어디 사술로 남한테 해를 끼치냐고요. 그런 짓을 하고 무슨 신이 도와주길 바라냐고 악기만 그득하게 불러 모아서 악의 신주가 되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셨다네요. 근데 웬걸 무당이 보자마자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빌고 빌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에 효험도 없고 점사도 잘 안 나와서 고민하던 차에 시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집안의 애군을 좀 해결해주면 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도 데려오겠다고 해서 애군을 다른 사람 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남자가 엄청 괴롭히고 점사도 방해하고 몸도 너무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실 줄 알았다고 하는데 헛소리나 하나 싶어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오신 김에 저 남자분도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하더래요. 후배랑 같이 갈 거라고 했더니 허공을 가리키면서 저 환자복 입은 남자분이요. 아저씨 사위라는데요? 자살해서 돌아가셨고 딸이랑 부인이 너무 걱정돼서 못 가고 계신데요. 아파서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었대요.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사실 암투병하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서 자살을 했어요. 고통도 고통이었는데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긴 시간 힘들어하다가 고통받을까봐 병원에서 사고가 난 척 위장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보내온 문자를 보니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게 다들 그냥 암투병하다가 사고 나서 죽은 걸로 알게끔 해놨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조차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정말 모든 게 치밀했어요. 차마 그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는 알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도 대충 말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충격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오로지 수진이 때문에 살았네요. 아빠한테도 그때서야 전 남편이 자살했다고 얘기해줬고요. 아빠도 듣고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곁에 있다면 듣고 있겠지 하며 우리 수진이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못 볼 걸 보여줬다. 그치? 수진이 덜 외롭게 아빠 만들어주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난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정말 미안해 여보. 우리 때문에 걱정돼서 못 가는 거라면 우리 수진이 아프지 않게 해주고 가. 당신한테 이러는 거 참 미안하지만 수진이마저 아파서 가버리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어떻게든 좀 도와줘요. 아빠는 아는 지인분이랑 한참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연실색한 내용들이었지만 아빠는 정말 열정적으로 참교육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 가족을 건드리면 신이고 사람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얼마 후에 병원에 있는데 시동생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남자를 밀착 취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시동생이었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복 입은 학생들 뒤에 서서 몸을 더듬고 치마 아래도 사진도 찍고 어른들한테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고 어리고 약한 학생들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잡힌 시동생의 휴대폰을 조사하니까 성추행하고 강간했던 동영상까지 많이 저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몇몇 애들은 협박하면서 돈도 조금씩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찍은 동영상들을 돈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요. 악질 중에 악질인데 우리 수진이가 저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또 기자는 시동생 인터뷰를 해서 조카도 성추행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피도 하나 안 섞인 애가 뭐가 조카야. 내 근육이 얼마나 괜찮은지 이리저리 만져보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오일 발라서 성기도 만지게 하시고 신음소리도 내셨다고 하던데요. 조카가 많이 놀랐다고 하던데 미성년자인 조카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범법행위이신 거 모르십니까? 자세히도 들으셨네. 오래간만에 누가 만져주고 그럼 기분 좋아서 소리도 좀 낼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걔한테 직접적으로 뭐 한 게 없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피도 하나 안 섞인 사이에? 그럼 본인도 또 오일 바르시고 조카 성기도 만지려고 하셨다는데 그건 뭡니까? 걘 내 진짜 조카 아니라고요. 한 번쯤 그런 생각해보지 않나요? 남자라면? 기자는 시어머니랑 남편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또 자기 아들을 옹호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랑 주변 지인들은 세 사람을 다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는 3명의 신상이 다 박제가 됐어요. 묻힐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올려주고 주변에 이런 어른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애들한테 더 강력한 성교육, 옳지 않은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여러 움직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아빠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대화했던 것까지 다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모르고 있다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정말 제대로 복수할 생각이셨구나, 대단하시다 하고 감탄만 했네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길에 다니기만 해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 편하게 밥도 사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알아본 사람들은 당신들한테 음식 안 판다고 짐승들한테 줄 밥이 어디 있냐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징역살로 들어갔어요. 외국은 그런 사람들이 징역살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참교육을 당한다던데 더 비참하게 오래 살았음 하네요. 저는 시댁보다 먼저 선수 쳐서 이혼했어요. 사회적으로 범법자인 시동생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 시동생을 통해서 딸이 성추행 당했는데도 시치미만 떼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이혼하려고 했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독하게 위자료도 받아내고 헤어졌어요. 무당통해서 애군을 저한테 보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애군은 그대로 다 돌려드릴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들었죠. 왜 우리 딸 목숨을 담보로 당신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설사 우리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사회에 환원할지언정 당신들 배불리는 데는 절대 쓸 수 없지. 어때요? 세상 곳곳에 당신들 얼굴도 팔리고 신상도 다 팔린 기분이. 그 시커먼 속내가 세상 곳곳에 다 알려졌는데 기분이 어떤지 소감 좀 말해주세요. 결국 알려져서 당신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서요. 어디 시골이나 외국에 가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기 힘들걸? 잘 살아봐요 어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당신 어머니나 모시면서 외롭고 지독하게 잘 살아보라고. 이 정도 하고 보내주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당장 꺼져요. 두 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을 살피며 급하게 사라지더라고요. 한심하면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스치듯 겪은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나니까 정말 다행히 또 수진이 병세도 좋아졌어요. 진짜 액땜인지 뭔지가 옮겨간 건진 몰라도 이제 상관없었어요. 전 남편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여보, 이제 나 걱정하지 말고 편한 곳으로 가. 하늘나라에서 가끔씩 우리 수진이 봐주고 지켜줘요. 여기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진이 지킬 테니까. 당신 이제 여기서 더 아프지 말고 편안한 데로 가자.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그냥 전에는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지금은 그냥 편안해졌어요. 수진이는 거짓말처럼 점점 차도를 보이더니 이제 완쾌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악성이긴 했지만 빨리 발견한 것도 다행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항암만 남았는데 잘 견뎌주고 있어요. 덕분에 표현을 잘 못하시던 친정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평생 경직된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어렵고 무서워서 자주 외식이나 같이 여행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 같이 수진이 싹 나으면 먼저 국내 여행부터 같이 가자고 계획부터 짜고 계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예전보다 더 철들고 더 밝아졌어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수진이는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때는 좀 무서웠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저씨 그리고 감옥 갔다면서요. 아주 꼬숩다. 죄 지으면 역시 벌을 받는구나. 앞으로 그런 아저씨 보면 혼내줄게. 나 운동 배울래요. 합기도 태권도 다요. 그래. 운동하는 건 좋은데 꼬숩다니. 그런 표현은 어디서 들은 거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 들었어요. 근데 입에 쫙쫙 붙더라고요. 꼬숩다. 그렇게 한참을 웃었네요. 저는 샌드위치 가게 하면서 딸 키우는데 전념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았던 딸이 그래도 잘 버텨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됩니다. 이제 아빠 필요 없냐고 하니까 아빠보다 훨씬 더 멋진 외할아버지도 있고 나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멋진 여자가 되겠다고 하며 운동도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저러다가 태권도 선수 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외할아버지가 운동도 잘하시고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서로 운동에 대해서 대화도 잘 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손녀와 할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와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끔찍한 기억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딸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장사를 계속하면서 이제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대하고 반응을 살피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발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도 저처럼 그 사람 표정이나 웃는 거, 행동하고 옷 입는 것만 봐도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누구나 저런 능력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능력을 쓰면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잘 살게 될까요? 아님 검은 속내를 철저하게 숨기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나중에 AI가 상용화되어서 그 사람의 거짓말과 속내를 다 알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선의의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 같은 것들을 구별하거나 판독해낼 수 있을까요? 속이거나 애써 꾸며내지 않아도 다 같은 마음이고 즐거운 세상이면 좋을 텐데. 누가 판독하거나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 가감없이 마음을 드러내고 좋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면 좋겠습니다. 남편과도 사별하고 두 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열심히 제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외롭다거나 힘든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가끔 보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되어 남자나 여자 없이는 외로워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상대방이 진절머리 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삶과 일에 열중하면서 사랑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연애나 사랑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없는 내 삶만큼 비천한 살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식을 키워나가는 제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주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면서 아껴주곤 한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소소한 것들을 잊지 않고 찾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남깁니다. 비하인드인데 아빠한테 호통 듣고 정신 차리신 그 산월댁인가 하시는 분은 남한테 해끼치며 사는 선택을 잠깐 하셨다가 크게 후회하시고 반성을 하셨대요. 저는 토속신앙을 믿진 않지만 모든 게 아예 없는 걸 지어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자기가 살기 위해 남한테 해를 입히려고 하셨다가 크게 반성하시고 점집하던 곳에서 기도를 계속 올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명상도 시키고 마음의 짐을 벗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일을 하셔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잘 벌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남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이 이득을 보면 그만이지 하며 양심을 속였던 모든 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해주신대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내 모습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한 거라는 걸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해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일깨워준다고 하네요. 들으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생각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내가 한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삶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에는 다양한 결론들이 펼쳐져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따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처음엔 괜찮은 선택인 줄 알았다가도 뒤돌아보아서는 깨닫기도 하고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문제없이 보이면 괜찮은 척 꾸미고 살다 나중에는 그 모든 게 드러나서 후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게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남들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삶이 많잖아요. 요즘 인스타나 SNS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저 사람의 행복한 삶이 정말이기를 바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행복이 거짓이 아니고 저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고 해야겠네요. 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굳이 저런 선택을 할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이득을 보는 방법인데 당연히 저렇게 해야 하는 건데 양심이 뭐 밥 먹여줘? 바른 게 뭐가 중요해. 남들 다 저러고 사는데 바보 같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은 꼭 자신을 후회하게 만드는 결론을 낳게 되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되기보다 바른 선택을 하고야만 하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가 아니라 그 수많은 옳은 선택들을 했었기에 지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어야만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재혼을 했던 저.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해서 외로움이 채워지거나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는데 저런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만 하다 살 뻔했던 저였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족의 사랑도 깨닫고 더 정신 차리고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없지만 자주 남편을 더 생각하고 주변의 가족들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올바른 선택들로 후회 없이 행복한 결과 속에서 사시길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제발 제보해보라고 하도 난리길래 제보하게 됐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심지어 이제는 웃긴 사연인데 여러분도 한번 듣고 판단해주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일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 오빠와 나이 차이도 꽤 나서 집안에서 막둥이로 예쁨만 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하던 식당이 점점 단골도 많아지고 우리 지역이 관광 수요가 많아지면서 크게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3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식당이 됐고 오빠와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했어요. 부모님이 음식 솜씨가 매우 좋으셨고 무엇보다 친절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와서 매출이익이 좋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매우 활발하던 저는 학교에서도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았고 선생님들에게 인기도 많았는데 언제 중학생 때는 제 생일이라고 무작정 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을 우리 가게로 데려간 적도 있어요. 엄마는 제가 무작정 찾아갔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텐데 오히려 막내딸이 친구와 선생님을 데려왔다고 환대하며 음식들을 공짜로 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되게 젊으신 초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안절부절 못하니까 엄마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선생님에겐 따로 음식까지 싸주셨죠. 이러니까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고 동네에선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가 도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적어서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였는데 저는 특히 친하게 지내던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들로 이뤄진 무리고 총 6명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같은 학교에 다녀서 단순히 친구 관계를 넘어서 가족처럼 느껴지던 친구들입니다. 6명이 하도 친하게 몰려다니니까 어른들은 우리 보고 육공주라고 부르기도 하셨을 정도로 동네에서 똘똘 뭉쳐다녔어요. 그중 은경이라는 친구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어머니가 매우 힘들어 하셨거든요. 남편이 바람나서 집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린 것도 힘든데 혼자 은경이와 동생 은진이를 키워야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평생을 집에서 살림하던 분이라 어디 제대로 취업할 것도 없었고 동네가 도시도 아니니까 일자리가 많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 사정을 아신 우리 부모님이 가게로 은경이 어머님을 불러서 직원으로 써주셨습니다. 또 무리 중 희경이라는 친구의 언니가 서울대를 다녀서 방학마다 우리 공부도 무료로 봐주고 서로 가족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돕고 살았어요. 명절 때는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다 모여서 식당에서 크게 놀기도 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식당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언니와 오빠가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돕는 것은 본인들이 할 테니 저보고는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이럴 거면 미리 공부하라고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대학 원서 쓸 때가 되니 대학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공부머리가 있지 않아서 고등학생 때도 펑펑 놀기 바빴거든요. 부모님도 저에게 공부에 대해 압박을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특히 언니가 저에게 무조건 다른 지역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저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가게 된 건데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서 저는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학교 앞에서 자취하며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기억이 나요. 방학 때는 고향으로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식당 일도 도우며 살았는데 학창시절 무리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등학교 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아기를 가져서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식당에 나오면 엄마는 뭘 돕냐고 가서 놀라고 하셨는데 저는 성격 자체가 활발하고 또 가족들이 저에겐 힘든 일을 안 시켰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여름방학에 고향에 가서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어떤 혼자 온 남자의 주문을 받게 됐어요. 여행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것 같아서요. 예, 원래 친구랑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오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혹시 어디 갈 예정이세요? 제가 여기 토박이라 잘 알아요. 저는 원래 손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아 저를 보러 오는 단골 손님도 많았는데 이날도 그래서 무작정 말을 했더니 그분도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왔겠다, 식당에 사람도 없겠다, 앞에 앉아서 대화하는데 얘기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대화까지 잘 되니까 전 너무 좋아서 같이 여행하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 같은데 그때는 저도 어려서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그렇게 종일 여행하게 됐는데 진짜 놀랐던 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와 제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길을 걷다 소리를 지를 정도였는데 전공은 달라서 단과대가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에 다닌다니까 저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저는 개강하고 학교에 가서도 그 남자, 이름은 준혁이고 저와 동갑이었어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대로 준혁이는 저의 첫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남들이 연애하던 것처럼 매우 평범하게 연애했는데 시험 기간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시간 나면 서울로 여행도 가고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중간에 준혁이가 군대에 가야 해서 저는 그것도 다 기다려줬고 제가 먼저 취업해서도 계속 사귀었습니다. 제 전공은 그냥 어문 계열이었는데 사실 저는 취업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아서 자취방이랑 가까웠던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됐어요. 그래야 준혁이도 자주 볼 수 있었고 또 서울을 막연히 두려워서 최대한 변하지 않는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취업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인 준혁이보단 돈이 많아서 데이트 비용도 다 제가 내면서 연애했어요. 준혁이와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은 준혁이가 생각보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학비도 본인이 내야 해서 방학 때는 공사장에 가서 일하면서 비용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최대한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내려고 했었죠. 집에서 넉넉하게 용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취업 전에도 저는 항상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제 직장이었어요. 사무직으로 일했었는데 활발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던 저에게는 너무 맞지 않아서 다니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종일 앉아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서류들을 보고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는 현실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서성이기도 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돈 버는 건 다 힘든 일이고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제 성향과 사무직은 상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민을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처음엔 직장 생활이 다 그렇다고 하며 저를 설득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도 너무 힘들어하니 나중엔 고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고향으로 가긴 싫어서 억지로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힘들어하니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가게가 잘 돼서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저보고 운영해보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어요. 언니와 둘이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대학을 나온 수원에서 같이 가게 분점을 열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내고 우리 가게에 가서 종일 일을 배우고 언니와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해보자고 다짐했었죠. 그렇게 가게를 열게 됐는데 확실히 유명한 가게의 분점이고 우리가 사장님의 딸들이라니까 다들 믿고 와주셨고 특히 여행 가서 먹었는데 이제 집 근처에서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식당 운영 방식인 친절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너무나도 노력했고 그게 손님들도 느껴지셨는지 가게는 생각보다 더 잘 됐어요. 남자친구는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서로 학생 때보다 더 자주 만났죠. 그러다 언니가 소개로 형부를 만나 결혼했는데 형부의 직장이 서울이라 언니도 서울로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제가 식당의 사장님이 됐습니다. 언니가 없으니까 더 정신 차리고 일하려고 노력했고 저는 사무직보다 자영업이 잘 맞았는지 가게 매출도 좋았어요. 남친도 우리 가게로 와서 저를 많이 도와줬고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봤을 때도 제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나고 식당도 자리 잡게 돼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이 강했어요. 남자친구는 본인 집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에게 결혼하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면서 그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우리 집이 잘 살고 나도 능력 있는데 굳이 남자친구까지 잘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연애할 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고향에 가서 인사했더니 부모님도 서글서글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언니와 오빠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을 처음 방문했던 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집은 반지하였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누워 계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겐 남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집에선 남친이 온다고 부모님이 음식도 바리바리 준비하시고 환대했는데 남친 집은 제가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다 방금 퇴근했다고 미안하다 했는데 사실 이해는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웃으며 인사드리니 아버님은 대놓고 저에게 결혼해도 집을 못 해주는데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남자친구네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인사 갔다 온 후기를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에게 자세하게 알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혼이 조금 꺼려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언니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언니는 정말 놀라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형부가 잘 사는 집이라 여유 있게 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저에게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많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도대체 왜 제가 저런 집에 시집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남친과 결혼하면 남친 집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며 절대 남의 집 기둥 빼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반대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 남자친구도 그걸 눈치챘는지 저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돈도 없고 사정도 좋지 않지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거나 도박이나 유흥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성실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기게도 저 말을 들으니까 남자친구와 했던 연애 기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진짜 남친은 저와 사귀며 여자 문제로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있으니 그냥 있는 사람이 베풀자는 의미로 저는 결혼을 굳혔는데 그걸 알고 친언니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에게 막내가 미쳤다고 저에게 형부까지 데리고 와서 말리고 심지어 남친한테도 제발 헤어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선택이니까 존중해달라고 했고 부모님도 부자인 사람보다 괜찮은 인성을 가진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제 선택을 믿어주셨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집도 우리 부모님이 구해주셔서 가게 옆에 얻게 됐고 결혼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같이 식당 운영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친절을 강조하셨는데 남편은 오는 손님마다 어찌나 친절하게 대하던지 제가 혼자 사장일 때보다 훨씬 단골들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결혼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네. 아, 그래? 원래 사셨던 곳으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같이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동생이 자립할 때까지 같이 살면 안 될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남편이 진짜 간절하게 말하니 거절하기도 뭐하고 결국 시동생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을 아직도 기억하기 싫은데 시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종일 집에 있었어요. 집은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집에 가도 불편해서 쉬는 것 같지 않았고 시동생은 심지어 집에서 계속 게임에 빠져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먹은 것을 설거지도 안 했고 청소는 무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부지기수였어요. 아무리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본인 동생이 안쓰럽다고 심하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착해서 참 좋았는데 오히려 그 착한 성격이 저를 답답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야 다음 날에 힘내서 가게에 나갈 수 있는데 시동생이 새벽 내내 게임을 해서 깊게 잘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더니 거실에 과자 봉지가 나뒹굴고 집에서 담배까지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동생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시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말하겠다고 저를 말리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시동생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라 했더니 알겠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밤새 싸웠는데 저는 남편의 다른 점은 마음에 들어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모습을 친언니에게 말하면 그러게 왜 결혼했냐고 오히려 저를 탓했기에 혼자 참았습니다. 그래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모습은 안 보였으니 꾹 참았죠. 시동생도 제가 뭐라 하니까 어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지 집에 없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너무 심했나 싶어 그 뒤로는 잘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저와 남편은 서로 부모님이 멀리 사니까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가게를 운영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생신 때와 명절만큼은 꼭 빠지지 않고 갔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우리가 찾아뵈면 꼭 더 있다 가라고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으니 그 점은 감사했지만 명절이나 생일마다 집에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고 조금만 있다가 가라고 하시니 발걸음이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아들들을 잘 보살펴야 해. 원래 여자가 잘해야 집안이 사는 거야. 심지어 제가 시동생을 집에 데리고 있는데 저보고 잘하라고 하니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동생도 우리 집이 먹여 살리는데 물론 악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엔 불편해서 시댁에 방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돈이 없어 힘들다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떠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니 저도 시댁에 방문하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알겠어.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우리 부모님은 남편이 와도 워낙 본인들이 바쁘시기도 했고 우리 부부보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오면 사위가 고생 많다고 용돈을 주시곤 하셨죠. 이렇게 대비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건데 남편이 저에게 저러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남편은 막상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 모임을 꼭 나갔는데
결혼한 친구가 많으니 남편도 데리고 부부 동반으로 만났어요. 거기서 남편은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매우 잘하고 말도 많이 해서 친구들도 재밌어 했습니다. 친구들은 은경이라는 친구를 제외하고 다 결혼했는데 은경이는 아직 짝을 찾지 못해 혼자였는데 열심히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리다 보면 인연이 찾아온다고 하며 위로했습니다. 은경이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친정에 갈 때마다 저는 남편과 제 머리를 은경이 미용실에 사곤 했어요. 사실 실력은 좋지 않았는데 친구니까 매출을 올려주려고 그랬답니다. 남편이 유머 감각이 좋아 은경이를 볼 때마다 재밌게 해주니까 은경이는 저에게 남편과 자주 찾아오라고 그러기도 했고요. 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남편을 보며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지 생각해서 시동생과 시부모님을 더 챙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동생이 사고쳐서 빚이 생겼을 때 그것까지 갚아주기도 했어요. 시동생 보고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라 했더니 나가서 무슨 도박 같은 거에 빠졌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화가 나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한다길래 제가 갚아줬더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더 높은 금액의 빚을 가지고 나타난 시동생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도 이젠 안 되겠는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또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던데 우리 부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떻게 내보내지 싶었는데 마침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자체로 기쁘기도 했지만 드디어 시동생을 내보낼 명분이 생겨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시동생을 내보내고 저는 행복하게 태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가게에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이 가득한데 저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입덧이 임신 내내 저를 따라다녀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졌어요. 병원에서도 제가 너무 몸무게가 빠지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라는데 진짜 무슨 음식을 먹어도 토하거나 아예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남편도 옆에서 걱정이 됐는지 차라리 친정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에게 알리고 친정에서 막달 출산 전까지 있게 됐는데 그때 진짜 남편에게 고마웠던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상당히 먼 거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던 때였잖아요. 그런데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와줬어요. 부모님 옆에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서 조금씩 먹을 수 있었고 남편도 매주 저를 보러 오니까 입덧은 계속돼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러 오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제가 고향에 있으니 친구들을 자주 만났는데 거기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춰서 친구들이 저에게 결혼 잘했다고 하기도 했죠. 저는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고향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주 건강하게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도 임신 기간을 힘들게 보내서 미숙아로 태어날까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울 만큼 딸은 어디 아픈 것도 없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어찌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빠와 언니 자식들은 아들이라 부모님도 제 아이가 딸이라 기뻐하셨어요. 저도 막내였는데 우리 딸까지 집에서 막내니까 내리사랑을 많이 받아 아주 밝은 성격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딸의 양육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가게를 운영하니 아이를 제대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에 데리고 가자니 불을 사용해서 아이가 위험할 것 같았고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죠.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서 고민이 많던 저는 하다못해 시동생이라도 다시 집으로 부를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시동생은 여전히 사고치고 돌아다니며 간간히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안 봐도 돈 달라는 신호여서 맡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가게를 비우고 한 명씩 돌아가며 봐줄까 생각해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주인이 가게에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질 않아요. 안 그래도 저는 임신기간 때 친정에 있던 몇 달 동안 가게에 가지 않아서 단골들이 제가 없다고 발길을 끄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우리 집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분점이 아니다 보니 주인이 있어야 손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저는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우리 부부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고향 친구 은경이었습니다. 은경이는 제 고민을 듣더니 자기가 마침 거처를 옮기려고 준비 중이었다며 미용실을 열기 전에 자기가 아이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은경이는 결혼을 매우 하고 싶어 했는데 고향은 아무래도 도시가 아니니까 은경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별로 없기도 했고 은경이는 예전부터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을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은경이가 우리 딸을 봐준다니까 아는 사람이고 워낙 오래 봤던 사이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경이가 자리 잡고 미용실을 열기 전까지 우리 아이를 봐달라고 했고 그렇게 은경이와 같이 우리 집에서 살게 됐죠.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사실 그 방법이 아니면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 선택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경이는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아이를 돌봤는데 제 친구지만 아이를 잘 돌보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친언니에게 은경이가 와서 아이를 봐주기로 했다니까 언닌 처음에 되게 반대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아이를 맡기면 반드시 감정이 상하기 마련이라고. 언니는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언니의 말도 존중했지만 아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었습니다. 언니의 우려와 달리 은경이는 제 양육 방식을 존중해 주어 오히려 제가 은경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임신했을 때 저를 뱃속에서 힘들게 했던 우리 딸은 막상 세상에 나오니까 참 순해서 잘 울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가만히 밥만 주면 잠도 중간에 깨지 않고 울어도 조금만 안아주면 금방 그치던 순한 아이라 은경이가 보기 편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은경이도 어렵지 않게 아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은경이와는 제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부터 친했고 가족들끼리도 아는 사이라 저도 마음 놓고 가게에 나갈 수 있었어요. 보통 아이를 봐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보다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어 은경이도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미용실을 열 곳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4살 때까지 은경이가 우리 집에 거주하며 돌봐줬는데 고향에 갈 일이 있으면 은경이도 같이 고향에 갔어요. 우리 사정을 들은 친구들은 이래서 고향 친구가 좋은 거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은경이 어머님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진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집이 도움을 주었는데 보답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은경이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높이 치켜 세워주니 참 부끄러우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대학 동기들하고도 여전히 잘 지냈지만 확실히 고향 친구들처럼 마음 편한 관계는 없어서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친구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경이 너 그럼 미용실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미진이 집 근처에서 알아봤더니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예 서울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지 생각 중이야. 은경이는 실제로 우리 집 주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추려면 집 주변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은경이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하고 지내다가 우리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속으로 은경이 마음 상하지 않게 어떻게 전달하지 생각했는데 은경이가 의외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으니 자기가 안 봐줘도 될 것 같다 해서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경이는 우리 집을 나가 새로 집을 구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외로웠는지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예전처럼 같이 살고 잠만 따로 자는 경우가 되었지만 저도 아이도 은경이를 좋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불편할까 걱정됐는데 남편도 은경이가 호탕하고 재밌다며 반겨주어 눈치 보지 않고 은경이와 집 와서 놀 수 있었습니다. 은경이는 미용실도 미용실이지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되게 원했기 때문에 저와 고향 친구들은 주변을 수소문해서 괜찮은 남자를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엔 은경이도 친구들이 남자를 구해왔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만났는데 나중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는 혼자 살아도 상관없다며 저희에게 굳이 남자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은경이가 모임 친구 중에 혼자만 남자가 없으니 당연히 신경이 쓰여서 대학 동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게 손님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말도 꺼내봤지만 은경이에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저희는 우리가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해서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는데 은경이는 그냥 우리에게 오히려 미안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알아서 인연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은경이에게 남자를 소개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면 은경이는 혼자 나오지 않거나 혹은 혼자 나와서 자리를 지켰는데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고 소외되지 않게 노력했어요. 어느덧 아이가 유치원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은경이와 우리 부부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데도 은경 이모라면 좋아해서 우리는 여행도 종종 같이 가고 놀이공원도 남편 없이 저와 은경이 둘이 아이를 데리고 다녀오기도 했어요. 은경이는 이제 친구를 넘어서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진짜 가족인 시동생보다 은경이가 훨씬 더 믿을만 했습니다. 시동생은 살면서 지금까지도 종종 사고를 쳤는데 사람이 나쁜 심성이 있다기보단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바보처럼 당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기를 어찌나 잘 당하던지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돈 거래를 하거나 큰 돈을 쓰기 전에는 꼭 우리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듣다 보면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업 사기도 당하고 인생이 정말 요란했는데 심지어 아이도 별로 안 좋아해서 조카를 챙기는 경우도 전혀 없어서 우리 아이는 본인의 실제 삼촌인 시동생보다 피가 하나 섞이지 않은 은경 이모를 훨씬 좋아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오래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의지가 될 수 있게 노력했고 우리 친정에서도 남편을 많이 돌봐줬어요. 가게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 마음을 추스르라고 하고 했고 남편은 실제로 머리를 비우겠다고 일주일 정도 고향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었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은경이가 저를 혼자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바로 그 주 주말에 같이 고향에 가기로 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은경이는 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나 결혼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뭐라고?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놀라서 큰 소리를 냈더니 은경이는 손으로 제 입을 막더니 쉿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난데없이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너무 놀라기도 했고 무엇보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야, 진짜 너무 축하해. 어디서 만난 거야? 누구야? 소개 먼저 해줘. 진짜 대박이다. 아직 부끄러워서 말해줄게. 그런데 내가 나이도 있으니 밝히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애들한텐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게. 나만 믿어. 은경이는 늦게 하는 결혼이니 신중히 하고 싶다며 저에게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은경이가 저를 신뢰하는 것이 느껴져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속으로 아직 혼자 고향 친구 중에 시집을 못 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더니 저밖에 없다고 은경이는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결혼식 장소는 어디였고 상견례는 어디서 했으며 한복과 예단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맨 처음부터 은경이의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제 생각보다 예산이 많아서 예식장도 서울에 있는 고급 예식장에 같이 투어를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비신랑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다정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살아보니까 다정한 게 최고라고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확실히 결혼 준비를 하는 은경이를 보니 표정도 훨씬 밝아지고 설레해서 옆에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경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저는 남편에게도 입을 딱 다물고 우리 엄마와 심지어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리 언니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앞서 말했듯 은경이의 아버지는 바람나서 이혼했기 때문에 없었고 어머님은 몸이 안 좋아서 은경이의 결혼 준비를 돕는 것은 오로지 저였습니다.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이라 끝나면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하고 저는 식당 운영도 하고 있으니 매우 바빴는데 그래도 무려 노처녀 친구의 결혼 준비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복을 고르러 갔는데 제가 예비신랑의 어머님은 뭐를 입냐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정보를 하나둘 알게 됐죠.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 예정이냐고 했더니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하길래 저는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지어 은경이의 웨딩드레스까지 같이 보러 자주 갔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예비신랑이 매우 바쁘더라고요. 한복도 같이 고르고 웨딩드레스도 같이 고르고 예식장도 제가 같이 가서 혼주밥까지 같이 먹어보고 마치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다행히 예단은 생략한 데서 그건 알아보지 않았지만 혼수는 같이 보러 갔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말해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별로 쓰지 않았던 가구들을 진심으로 최대한 알려줬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청첩장을 준비할 때가 되어 제가 이제 예비 신랑을 보여주냐고 하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고향 친구들에겐 언제 알려주려고? 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제 곧 알려줘야지. 너무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야? 뭐, 연예인이라도 되는 거야? 아, 궁금해. 완전 다 비밀이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웃기다. 너도 아는 사람이야? 은경이는 제가 예비 신랑에 대해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거나 혹은 저도 아는 사람이라고 제 궁금증을 마구 자극하더라고요. 은경이는 저에게 청첩장을 어디서 했냐고 물었는데 제가 했던 업체가 그새 시간이 꽤 지나서 망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저는 다른 업체를 찾아서 알려줬습니다. 전혀 귀찮지 않았고 저는 마치 제 친동생처럼 은경이의 결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줬어요. 청첩장 업체에도 제가 연락해서 비용도 물어보고 언제 나오는지 견적은 어떻게 되는지 제 결혼식처럼 물어봤습니다. 결국 그 업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런가 저한테 청첩장 중간 수정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결혼 당사자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려다 그냥 어차피 은경이가 저에게도 알려줄 게 뻔하니 대신 찾아가겠다고 하고 업체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첩장 중간 수정 보러 왔어요. 예, 여기로 오세요. 이대로 하면 될까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에게 청첩장을 미리 보여줬는데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청첩장에 있는 신랑이 바로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까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해서 혹시 헷갈린 건가 싶어 사장님에게 사진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사장님은 머리를 갸우뚱하시며 저에게 맞는데요 하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가게에 앉아 오열하게 됐는데 바로 사진에는 은경이와 제 남편이 세상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울며 얘기하니 사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맞다 하며 저에게 받은 사진들을 더 보여주셨어요. 당장 남편이나 은경이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는데 만약 그러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현실인지 아닌지 그때는 상황 파악도 되지 않아 친언니에게 연락해서 가게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제가 울면서 제발 와달라고 하니 급하게 왔는데 언니도 그 사진들을 보고 이 잡것들 죽여버린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가 진심으로 화내는 것을 보니 저도 현실로 다가왔고 가슴이 너무 아파 오열했더니 심정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죽을 것 같아. 네가 왜 죽어? 죽더라도 저것들 죽이고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 언니는 저에게 계속 저것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옆에서 난리를 쳤고 저는 왜 하필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 내 친구와 피웠는지 두 명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따진다니까 언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가만히 두 명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끝까지 숨길지 혹은 우리에게 뻔뻔하게 티내는지 기다리며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언니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확실히 은경이는 저에게 정보는 다 캐냈으면서 가장 중요한 남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 머리에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다음날 은경이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남편은 언제 보여줘? 청첩장 나왔잖아. 고향에도 알려야지. 곧 알려야지.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 가족들만 초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은경이는 비밀로 할 것 같으니 이번엔 남편을 떠봤는데 남편은 언제까지 숨길 예정인지 태연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언니는 딱 봐도 결혼식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제 탓을 하며 이혼 요구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진 저는 눈에 띄게 쌀쌀 맞게 대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무시하거나 그래도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모임을 만들고 은경이에겐 알리지 말라고 따로 보게 됐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다 모이자 저는 가게에서 들고 왔던 청첩장을 보여줬어요.
다들 너무 놀라며 이게 뭐냐고 묻는데 저는 겨우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들쑤셔지며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던 마음과는 달리 엉엉 울게 됐죠. 울며 둘이 바람을 피웠다고 은경이의 결혼 상대가 제 남편이라고 했더니 친구들도 분노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줬습니다. 은경이는 끝까지 저를 포함한 고영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너무 웃기게도 저한테는 결혼식 날짜도 다르게 알려주더니 친구들에겐 멀쩡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머리가 복잡해서 힘들어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바람이 나서 노느라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배신감에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결혼식 당일만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다는 말 아시죠? 은경이가 염치 없이 저에게 결혼 준비를 다 물어봐서 저는 이미 예식장 장소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제 결혼처럼 이것저것 다 물어봤었기 때문에 저는 예식장 직원의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 직원에게 연락해서 영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영상을 바꿨는데 이것은 우리 언니의 생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고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딸의 아빠인 내 남편 그리고 내 고향 친구 은경아 담백하게 말한 영상이었는데 이걸 결혼식장에서 틀어달라 했어요. 직원은 워낙 제가 많이 연락했던 탓에 알겠다고 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장에 왔고 자기들이 저 영상이 나오면 책임지고 난리를 치겠다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저는 일부러 언니와 몰래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식이 시작됐고 은경이 어머님도 보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못해도 일부러 일하게 해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이런 식으로 갚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저에게 돈 없다고 하더니 태연하게 혼주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돈 많은 며느리가 불쌍한 본인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은경이가 마음에 들었겠죠. 친구들이 중간에 와서 전해줬던 말로는 남편 될 사람 제 남편 아니냐고 하니까 웃으며 그렇게 됐다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뻔뻔해야 바람을 피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겨우 심호흡하며 지켜봤는데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이 끝나고 영상 차례가 왔어요. 식장에 원래 틀기로 했던 영상이 아니고 제 얼굴이 뜨자 은경이는 심하게 당황하더니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영상은 무한 반복으로 식장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식장을 둘러봤는데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다가가자 둘은 심하게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당황할 거면 완전히 숨기길 하던가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바람이 나도 고향 친구 남편하고 바람이 나.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내 친구와 바람 피고 싶었어? 저는 하객들에게 다 들리도록 아주 큰 소리로 차례로 번갈아서 따졌고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시선 집중됐습니다. 고향 친구들도 뒤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친구 남편하고 바람이 나? 어머 은혜를 이렇게 갚네 하며 소동을 피워줬죠. 친언니도 제 옆으로 와서 남편에게 제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지고 은경이 어머님에게 가서 당신 힘들었을 때 우리 집에서 식당에서 직원으로 서줬던 거 새까맣게 잊었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에게 가서 당신 아들들한테 내가 그동안 썼던 돈들 다 갚으라고 억도 넘어간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에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싸대기도 한 10대 넘게 때리고 은경이에게 고향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시원하게 친구들과 친언니와 식장을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제가 이혼 소송을 걸게 됐고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고 식당에도 못 나오게 했더니 남편은 나중에 정신 차린 건지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도 했는데 저는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데려가라고 했고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눈이 맞았고 저 몰래 많이도 둘이 놀러 다녔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은경이에게 돈을 많이 주며 아이를 맡겼고 은경이는 그 돈을 모아 제 남편과 결혼 준비를 했고요. 남편은 알게 모르게 우리 집이 여유 있으니 박탈감을 느꼈었나 봐요. 은경이는 아버지가 이혼해서 없고 본인은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셔서 없으니 거기에 대한 유대감도 느껴졌다는 소리도 하고 변명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혼에 대해 확고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소식을 듣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경이와 제 남편이 어떻게 저를 배신하냐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마 은경이는 우리 고향에서 더 못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식당을 좀 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도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준 거라 남편은 그대로 쫓겨났는데 본인도 막상 쫓겨나니까 현실을 자각했는지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빌고 빌었지만 전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홧김에 그랬다는데 그 홧김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 인생에 영향을 끼칠지는 저도 기대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이 사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괜찮아져서 딸과 둘이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고향 친구들하고는 아직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 잡놈들의 소식은 이제 들리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은 인생 딸과 행복하게 우리 부모님 챙기며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